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끝났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제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뉴스입니다. 1월 14일자 뉴스 머니투데이발. 은행들 디딤돌 대출 못 판다는데 정부 50조 공급 목표 세웠다. 예, 정부의 정책 자금 공급 목표가 50조입니다. 50조. 조금만 내용 더 살펴볼게요. 50조 공급하기로 했다. 이거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모르겠네요. 지난해 공급 목표에 유사한 수준으로 연간 60에서 70조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액을 관리하려고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슨 말이지? 정책 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연간 금액이 요 정도고 그러면 은행이 민간 대출로 낼 수 있는 폭은 10조에서 20조. 근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조금 뒷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정책 대금 50조를 한다고 하지만 30조를 갚기 때문에 20조, 순증 20조.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여지는 40에서 50조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이렇게 많이 대출하게 해줘서 반발하는 걸까요? 대출하기 작기 때문에 반발하는 걸까요? 아마 대출액이 적어질 거예요. 자, 우리의 대출 증가액은 앞으로 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60에서 70조, 아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60조 정도 잡으면 될 듯한데요. 일본이 어떤 정책을 했나요? 네, 총량 규제, 부동산 총량 규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전 같으면 대출액이 100이었다. 그러면 부동산에 80이 투자되고 기업에 20이 투자되는 시기였다면 총량 규제를 하면서 100의 대출을 내준다. 단 그 비율은 부동산에 50을 해갈 것 같으면 기업에 50을 하고 동률로 한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한다. 24년도에 대출이 어떻게 나갔나 보면 은행 주담대는 33조, 디딤돌 버팀목은 39조, 뭐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뭐 보금자리로는 작년에 줄었다. 그러면 작년에 보금자리로는 왜 줄였냐?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보면요. 이거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생각보다 좀 높았어요. 아마 그 부분들이 좀 상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제대로 합니다. 뉴스 기사만 보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전에 정책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냐면요. 20년에서 24년까지 연간 55조. 거기에다가 23년도에는 특례, 24년도에는 신생아 특례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일단 24년 10월 달 뉴스가 요 내용입니다. 그때 정책 총 가계대출 한도를 증가를 85조라고 이야기했어요. 불과 3달 전에 내년에 가계대출 85조 늘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줄어들었나요? 내년에 60조에서 70조로 관리한다. 크게는 25조, 작게는 15조까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요 부분을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85조. 60에서 70조라 그러면 그 이전 20년부터 제가 자료들을 쭉 모아왔었는데요. 그 어떤 때보다 대출액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 올해 부동산 시장 끝났다. 왜? 그 어느 때보다 작아지는 부동산 대출 규모.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한번 봅시다. 55조 대출 내주고 그전에는 정책자금 상한이 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5조씩 23년까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매년 15조씩 상한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24년도에 이때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30조를 상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요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만약에 25년도에 이 35조를 정책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그 이전처럼 이렇게 아까 30조 상환하는 거는 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일부 갈아탔느냐 일부 반환하고 뭐 4% 중반에 받았는 특례를 반환하고 3.5%의 민간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서 그거 조금 줄여봤고요. 만약에 30조의 상한이 작년같이 30조의 상한이 아니고 15조를 상환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정책 자금은
35조가 투입되고, 은행은 연간 40에서 50조 대출을 내줬었는데요. 올해 대출액은 25조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 이렇게 표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25조. 많으면 35조까지. 25조에서 35조 정도 수준까지. 그래서 은행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책자금 반발에 이거 반환이 예전처럼 이루어진다면 은행이 먹거리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총 대출의 규모만 봐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 있을 때 난리 났었습니다. 20년부터 한번 볼게요. 이 저금리 시절에 20년, 21년 저금리 시절 130조, 140조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출액이 반으로 갑자기 쪼그라들었습니다. 22년도에 대출액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한물 가버렸죠. 22년도. 23년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어떻게든지 총 대출액을 끌어올렸어요. 24년도 뭐 짜다롭고, 아무튼 다시 25년도로 돌아와 보면 다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110조까지 살려놨던 것을 심하면 60조까지 또 대출액이 또 반토막 나는 상황. 그래서 이 총 대출액 규모만 봐도 22년과 25년은 무척 닮았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21년과 24년이 닮았는 것 같고 22년과 25년이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여러 가지 근거들,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챗GPT한테 물어봐도 보금자리론 디딤돌 이거 얼마 나갔어? 정책자금 물어봐도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뉴스에서는 한번 말하고 지나가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끊임없이. 자, 어제 이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었거든요. 전세대출 보증 비율 90%로 떨어지면은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한도가 축소된다든지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현상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다른 데서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요 사람 몇몇 사람 없습니다. 뉴스는 한 5, 6일 전에 나왔는데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3프로TV에서 한 번 정도 살짝 다뤘고요. 제목에 뭐 비중 있지도 않습니다. 한번 다뤘고 제가 어제 다뤘잖아요. 여기 이 사람 누구야? 푸릉 랭분 뭐 아무튼 이 사람도 요걸 한번 다뤄놨어요. 다루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러면 요 사람까지 포함해서 뉴스 3개, 그 다음에 관련 영상 저는 3개 정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요 사람도 있었고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도 있었고, 단순히 그 뉴스를 전달해 준다는 것뿐만 아니고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구에 맞게 실사례에 맞게 적용까지 해주잖아요. 실제로 아파트 대충 해당되는 가격대까지 찾고, 그 다음에 이 징글징글했던 입주 물량까지 해서 뭐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자. 여기 어제 정님 여기 남겨주셨는데요. 요거 글 남겨주셨어요. RP 60조 한국은행이 돈 무진장 풀었잖아요. 이 돈 살포한 겁니다. 돈 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채팅창은 이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개진해주고. 이거는 의견 개진인가요? 이건 의견 개진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돈 풀면 문제는 인플레이션 각오해야 된다. 이거 챗GPT가 알려준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사회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플레 각오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산시장 뻥튀기 되는지, 요거 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혹여라도 일 저지를까봐.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 티르키예 이런 사례들도 종종 들고 오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이 풀렸을 때 이 돈이 어디로 쏠려가냐에 따라서 또 뭐 격차 사회를 앞당기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요런 글 찾아놓고 나서 나중에 저녁에 보니까 박종훈의 지식한방 보니까 요걸 달았어요. 근데 요 영상의 내용의 핵심에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이렇게 뿌려대면은 지금 구조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탄광 속에 카나리아한테 산소 호흡기 채워주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위기의 신호를 알지 못한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는 뭐 뉴스 나오면 깔 준비를 하고 일단 달라드는데 이 무진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또 핫한 거 있었죠? 날마다 핫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그건 또 생략하고 아무튼 신고가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축하합니다. 이게 제가 그 전에 요렇게 실거래 가격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 모니터링 합니다. 근데 요런 막 신고가가 없으면요 전부 다 이 꼭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 꼭 틀어막고 있어요. 나오니까 찢었다. 아 굿이다. 아 감사하다. 아 초품하다. 아 그 위험을 보라. 신고가 굿굿 뭐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저력 있네요. 무진장 많습니다. 수성구에 오늘 거래가 13건인가 있었을 거예요.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밖에 없나요? 다른 아파트에 대한 평가는 없나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고점 대비 25%, 수성상가 롯데캐슬 50평형 고점 대비 28%. 자, 이거 25, 28%죠? 요거 신고가 한 게 있었어요. 요거 그 신고가 보면 22년 아파트잖아요. 자, 그 다음 28% 떨어진 거, 35% 떨어진 거, 38% 떨어진 거, 27%, 28%, 43%, 35%, 22%, 46%, 39%.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은데, 눈에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하나밖에 안 보이나요? 요즘에 여기 아파트 투매에서 직거래 중개거래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낙폭 큰 거는 어련히 아시죠? 아 저거 직거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나 근데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궁금해서 못 참겠다.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트 보시면 되죠. 제 영상 하단 부분에 설명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투미가 아니고 돈보.co.kr 돈보.co.kr 돈보.co.kr은 여기 지금 현재 오류가 없는 상태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신고가도 노란색으로 표시돼 가지고 눈에 더 잘 띄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3억 8,500 4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8억 9,500 네. 뭐 부인하고 이런 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고점 대비 38% 하락했는데 얘는 이 중개거래예요. 중개거래. 엄청 많이 떨어졌는 거 한번 봅시다. 뭐지? 오늘 이거 야 40%, 46% 떨어졌는 것이 그리고 여기 고점 대비 43% 떨어졌는 게 이 중개거래네요. 직거래 아니었네요. 분위기가 아니 22년 10월, 11월, 12월, 23년 1월 아니 그때보다 이 가격 낮은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때보다 한파가 더 심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 하나만 보고 굿굿 하고 있을 그때가 아니다. 자꾸 영상이 자꾸 너무 길어집니다. 요거 그래도 지원하는 거는 잊지 않으셨죠? 전세 거래가 그 이전보다 2년 전 대비 엄청나게 많이 거래량은 좀 좀 비슷한 느낌, 약간 늘어난 느낌. 근데 요 거래량을 빼고 매매, 전세, 월세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요 두 개의 합, 마지막 색깔 표시 안 돼 있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요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표시는 요 두 개가 임대 거래량이거든요. 임대 거래량의 합계가 2년 전보다 많이 적죠. 작게는 10%에서 많으면 20% 이상씩 적다. 근데 23년에는 역대급 입주 물량이었죠. 그 해가 지금 돌아옵니다. 근데 2년 전에는 전월세 거래가 뭐 3,500건, 4,000건씩 됐는데 갑자기 2,500건씩 임대 거래가 그거밖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대 시장 전세 거래 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숨겨진 복병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대구 오늘 거래 60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중에 13건 정도가 대봉교역, 금호 어울림, 에듀리버. 뭐 하여튼 뭐 에듀파크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에듀리버는 참 좀 생소한 이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금호강은 아무튼 멋집니다. 와, 금호강은 정말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공기관 법인의 매수태도 약간 가담을 한다. 오늘 63건 중에서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16건을 매입을 했다. 아무튼 주간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이 좀 많았다. 그리고 요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거래량이 조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이 설날 때 신고돼야 될 부분들이 미리 신고되기 때문에 조금 많아질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고가 아파트 거래량 110건, 111건. 요거 마무리 다 해봐야 이제 남은 거래일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50건 아래는 이제 비슷합니다. 요때랑 느낌 비슷. 그러면 올라가겠지. 그때하고 다르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수성구 거래량 불과 한 석 달 전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건당 전세대금 이런 것도 계속 추이는 살펴봐야 됩니다. 2년 전 대비 딱히 높지 않다. 2년 전 대비 476만 원 싸네요. 지금 아직까지. 전세가가 과거처럼 이렇게 천정부지로 막 평균 전세가가 3억입니다. 이런 시절까지 돌아가지 않는다 하면은 집값 폭등은 힘들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저 시절에는 2.5%의 대출 금리 대출 총액이 아까 건당 거래대금이 3억이었어요. 이 금리가 요렇다. 지금은 대출 금리 4.3에서 4.5% 정도 됩니다. 아까 건당 거래대금 2.2억 이렇게 잡아도 사실상 금리에 따른 부담 때문에 그 임차인이 부담하는 고통, 비용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특히 많이 오르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돈이 나간다. 그것이 임차인뿐만 아니고 그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도 자금 조달해서 집 사가지고 유지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것들 저런 거 따지면 모두가 집에 비용은 투입된다. 근데 어제 어떤 분이 또 다른 댓글은요. 집은 공짜로 그냥 줘야지 이런 식의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타의 선진국들도 전체 소득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는 이 3분의 1 수준까지 아닙니다. 대구의 평균 중위 수준에서는 소득의 15% 정도.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집값 싸게 사는 겁니다. 소득도 작고 물가도 조금 싸고 나름의 장점은 있는데 일자리가 너무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